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구강 자결감 증후군과 관련해서 혀 통증이 자극에 더 민감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혀 표면에 자극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구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임상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세 여자 환자였어요. 통증은 3년 전부터 시작돼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입안 내 화끈거리는 통증이 주로 혀의 끝과 가장자리에서 심하다고 하였어요.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도 하였는데요. 이는 이제 매운 자극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의미였고요. 입이 마른 느낌과 함께 맛을 느끼는 기능도 떨어져 있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환자의 혀의 외형적인 변화는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는데요. 보시는 사진처럼 약간의 건조한 양상을 보이곤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혀 통증을 유발할 만한 형태적인 이상은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 외래를 찾기 전에 대학병원의 이비인후과에서 구강의 원인이나 전신적인 원인과 관련된 종합적인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특히 혀 끝과 가장자리에서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여서 실제로 보시는 사진처럼 서랍자를 이용해서 혀 뿌리, 중앙, 끝에 감각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혀 끝에서 통증을 느끼고 있었고요. 가장자리의 경우도 좌우의 차이는 없었지만 민감하게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통증 외형적인 형태적인 이상이 없는 상태인데도 자극에 더 예민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임상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요, 입안에 형태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앞서 살펴본 환자의 경우처럼 통증을 일으킬 만한 형태적인 변화가 없다는 의미이고요. 입안 점막에서 화끈거리는 듯한 통증이 자결통이라는 통증의 특징적인 양상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병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1차성이라 하고요. 또 이 병이 나타날 만한 촉발인자가 분명한 경우는 2차성이라고 해요. 입안에 치매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다든가 또 전신 스트레스나 불안과 같은 요인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요인들 입안 내 또 전신적인 요인, 정서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통증의 양상을 위주로 해서 한의학에서는 구랄 또 설통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나타나는 통증의 양상이나 또 전신적인 증상 등을 고려해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를 이제 변증이라고 하는데요. 나누어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형태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인데도 서랍자 같은 자극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그 부위가 민감성이 더 높고 어떤 경우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매운 음식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더 아프다고 하고 또 매운 음식에 대한 자극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꼭 구분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입안 자극에 민감한 경우입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형태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인데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할 경우에 해당이 돼요.
첫째는 타액 분비 저하가 만성적으로 진행이 돼서 혀 표면이 위축된 경우입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침의 양이 줄어들고 또 이게 오래 진행이 되면 침도 점조해질 뿐만이 아니고 혀 표면에 위축된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타고난 갈라짐 정도도 더욱더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입안 감염으로 위축성 병변을 보이는 경우예요. 대표적으로 위축성 구강 칸디다증이 해당이 되는데, 칸디다균은 우리 몸에 있을 수 있는 상재균에 해당이 되는데, 내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입안에 침이 잘 안 나오는 경우 등에 혀 표면에 유두가 떨어져 나가고 위축이 되면서 오른쪽 사진처럼 혀 표면이 맨질맨질하게 변해서 자극에 더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이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랍자로 맨질맨질한 부위를 자극하면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보철물 등의 기계적 자극으로 시작된 경우예요. 이 경우는 예를 들어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다거나 또 발치와 같은 치과 진료를 받은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임플란트나 보철 또는 발치가 특별히 신경을 손상시킨 것은 아닌데, 내재되어 있는 몸에 숨어 있는 다른 요인과 결합이 돼서 하나의 촉발인자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 예를 들어 오른쪽 윗니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시작이 되었으면 그 부위에서 그와 관련된 오른쪽 측면에서 더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 등이 입안 자극에 서랍자로 자극의 민감 부위를 비교해 봤을 때 특정 부위에서 더 예민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잘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통증 자극에 민감해진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혀에서 통증이나 감각 또 온도의 변화 등을 알아차리는 신경은 3차 신경이 담당하고 있어요. 이 3차 신경은 얼굴 부위와 더불어서 혀에도 그 분지가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 신경에서 얻어진 자극이 특정 경로를 타고 머리에 겉질에서 그 자극을 알아차리게 되는데, 몇 가지 조건에 의해서, 예를 들면 장기간 통증에 노출된 경우라든가 직접적으로 혀가 아픈 경우는 이 병을 오래 앓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또 다른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서 통증의 역치가 낮아진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젊어서부터 노심초사하고 걱정이 많고 한 상황에 오랫동안 노출이 된 경우, 또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 상태나 잠을 잘 못 자는 등의 상태가 오래된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는 타고난 체질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예요. 특히 한의학에서 말하는 자극에 예민한 경우, 그런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단순히 말초신경의 이상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통증에 대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어서 그 대뇌 통증 영역이 과감작되어서 너무 자주 노출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로 인해서 예민해진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환자의 경우는 형태적인 이상이 없는 경우인데도 특정 부위에서 자극감을 더 예민하게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호소하거나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평소 본인이 아프다고 느꼈던 부위를 접촉했을 때 더 아프다, 그 접촉에 대한 감각을 통증으로 더 심하게 느끼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이제 한의학에서 진단 몇 가지 유형 중에서 신비양호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자극에 대해서 통증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경우가 형태적인 이상과 관련된 요인이 있는지, 또 민감성이 높아져서 나타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있어서 나타나는 혀통증이 민감해서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